이제는 정말 안 되겠어. 오빠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닐까? 너도 봤잖아. 이러다가 우리 인생 다 망하게 생겼다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 엄마야. 내가 좋은 곳 알아뒀는데 한번 모시고 가자. 오빠 설마 그건 아니겠지. 이제 막다른 곳이야. 더 이상 다른 방법은 없어. 알았어. 그럼 이번 주말에 모시고 가자. 어머니, 이번 주말 오랜만에 저희랑 별장에 가서 좀 쉬다 오시는 건 어떠세요? 별장이라니 갑자기 웬 별장이야. 회사 동료한테 소개받았는데 공기도 좋고 전망도 너무 좋다니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서울에서도 가깝고 오랜만에 어머니도 나들이 하시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도시락은 제가 준비할게요. 하루만이라도 바람 쐬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어머니가 요즘 많이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요. 엄마 저희가 다 준비할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그냥 편하게 다녀오시기만 하면 돼요. 너희가 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정말 고맙구나. 그래 그럼 오랜만에 가족끼리 나들이 가보자구나. 저는 73세의 평범한 노인 김은숙입니다. 30년간 대학병원 신경과 병동에서 간호사로 일하다 퇴직한 후 3년 전에 남편과 사별하고 서울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강남의 집과 약간의 예금으로 살아가던 제게는 아들 영호와 딸 영미가 있습니다. 아들 영호는 대형 건설사 임원이었고 딸 영미는 강남에서 요가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지요. 남들이 보기에는 누구보다 멀쩡한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간호사 시절 모은 돈으로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키우고 남편이 물려준 재산 덕에 이만큼 잘 살고 있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어머니, 요즘 강남 집값이 심상치 않아요. 떨어지기 전에 얼른 파는 게 어떠세요? 제가 괜찮은 오피스텔로 알아봐 드릴게요. 관리비도 적게 들고 나중에 요양원 가실 때도 정리하기 편하잖아요. 어느 날 영호가 퇴근길에 들러 던진 말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대사를 읽듯 자연스럽게 말하더군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의 균열을 만드는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요. 어머니 연세에는 큰 집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다 엄마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영미도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거들었습니다. 요가학원을 운영하는 딸은 매일 아침 요가와 명상을 한다면서 늘 평화를 강조하던 아이였는데 제 재산 앞에서는 둘 다 차갑게 변하더군요. 신경과 간호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치매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처음엔 가족들이 헌신적으로 돌보는 것을 보며 감동했었습니다. 간호사님, 우리 어머니 좋아하는 간식 사왔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과일 깎아왔어요. 이런저런 말들을 하면서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오던 자식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발걸음이 뜸해지는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입원한 후 치매로 확정되면 얼마 후에 거의 전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옮겨가십니다. 신경과 간호사로 일했던 저의 경험으로 치매 환자의 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겨울 제가 감기로 며칠을 알아누웠을 때였습니다. 영호는 전화도 없었고 영미는 문자 한 통으로 대신했습니다. 엄마 많이 아프세요? 제가 지금은 학원이 바빠서 나중에 들를게요. 그 나중에라는 말이 한 달이 되어서야 찾아왔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봐왔던 치매 환자 가족들의 뒷모습이 제 자식들에게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영미야 엄마가 통장을 어디다 뒀더라? 아침에 분명히 서랍에 넣어뒀는데 엄마 왜 또 그러세요? 어제도 통장 찾으셨나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요. 제가 맡아서 관리해 드릴까요? 제가 일부러 통장을 숨기고 물어보면 짜증 섞인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걱정하는 눈치더니 점점 귀찮아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가 강남의 집과 예금을 정리하려 할 때부터였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큰 돈을 혼자 관리하시면 위험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영호가 달콤한 말로 속삭이더군요. 맞아요, 엄마. 정리하신 돈은 제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제 요가 학원도 점점 커지고 있고, 오빠도 회사에서 승승장구해서 잘 나가고 있잖아요. 영미가 눈빛을 반짝이며 오빠 말에 덧붙이며 말하는데
그 눈빛이 어쩜 그렇게 차가워 보이던지 참 씁쓸하고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먼저 가고 혼자가 되니 더욱 쓸쓸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자식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집에 CCTV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간호사 시절 친했던 동료의 아들인 민수가 직접 설치해 주었지요. 어머님 혼자 계실 때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해요. 요즘은 노인분들 노리는 범죄도 많으니까요. 그렇게 거실, 주방, 현관 등 여러 군데 설치했고 핸드폰으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CCTV 설치가 제 삶에 있어 너무나도 중요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과 딸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역시나 또 제 재산과 요양원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깜빡깜빡하는 증상이 심해지는 것 같다며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옆집 할머니 이름이 뭐였죠? 어제 같이 인사하신 분 말이에요. 글쎄, 박. 아이고 헷갈려. 우리 옆집이 김씨였나 박씨였나. 이런 반응을 보였을 때 자식들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서. 일부러 이웃집 이름도 틀리고 지갑도 냉장고에 넣어두고 찾느라 난리를 피우고 가스불도 켜놓고 깜빡한 척했습니다. 제가 간호사 생활하면서 본 치매 초기 증상들을 하나하나 적용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망증이 있으신가 보네요. 아이고, 우리 엄마 또 그러시네. 처음엔 그냥 넘어가다가 자식들이 슬슬 저의 행동에 수상한 낌새를 채더군요. 어느 날 영호가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에 큰 병원 가보시죠. 제가 예약할게요. 맞아요. 요즘 치매는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된대요. 치매라니 내가 무슨 치매야.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엄마, 저희가 다 걱정돼서 그래요. 영미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들의 눈빛만 봐도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재산이 눈앞에서 멀어질까 두려워하는 그 눈빛. 지난 30년간 수없이 봐왔던 그 계산적인 눈빛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했던 대학병원 치매센터에 직접 예약해서 검사를 받고 일부러 그 진단서를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가 자식들이 볼 때 슬그머니 감추기도 했습니다. 엄마, 혹시 병원에서 무슨 얘기 있으셨어요? 병원에서는 검사 결과 뭐라고 그러던가요? 글쎄 기억이 잘 안 나네. 제가 대답을 얼버무리자 영호와 영미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제가 간호사로 일하며 30년간 봐온 치매 환자 가족들의 그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이상한 행동을 할 때 제 자식들은 어떻게 반응할지 시험해보고 싶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식들의 본 모습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통장 좀 보여주세요. 도장은 어디 두셨어요? 영호가 집에 오면 이런 말을 던지는 게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이고 통장이 어디 있더라 하면서 서랍을 뒤적이는데 어머니, 통장은 이제 제가 맡아서 관리할게요. 이러다 진짜 잃어버리시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영호가 핏대를 올리며 저에게 핀잔을 주더군요. 영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매일 이러시면 어떡해요? 정말 걱정이네. 요즘 치매 환자들 노리는 나쁜 사람들도 많다던데. 달콤한 말로 포장은 했지만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영호와 같더군요. 자식들의 눈빛이 날카로워질 때마다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지만 끝까지 연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내 자식들의 진짜 모습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오빠, 엄마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 어제는 현관문도 못 찾으시더라고요. 그러게 이러다가는 나중에 큰일은 다 우리 책임이잖아. 제가 화장실에 있는 척하면서 엿들은 대화였습니다. 거실에 설치한 CCTV는 더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 통장 숨기신 거 못 찾았어? 빨리 찾아야 할 텐데. 이러다 집이고 예금이고 다 날리게 생겼어. 내가 어제 서랍장도 다 뒤져봤는데 없더라. 도장도 어디 숨기시는지 못 찾겠어. 이러다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면 어쩌지? 아들과 딸의 이런 대화가 매일같이 오갔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일부러 통장을 소파 밑에 떨어뜨려 놓고 못 찾는 척했습니다. 그러자 자식들이 마치 보물찾기라도 하듯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하더군요. 여기도 없네. 저기도 없어요. 그러다 영미가 소파 밑에서 통장을 발견했을 때 그 표정이란
마치 당첨 복권이라도 찾은 것처럼 눈이 반짝였습니다. 엄마 여기 있었네요. 이제 제가 잘 보관할게요. 그러면서 얼른 자기 가방에 넣으려고 하더군요. 안 돼. 그건 내 통장이야. 잘 보관해드리려고 그런 건데 왜 이러세요? 제가 뺏어들자 영미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며 짜증을 냈습니다. 영호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들르자마자 집을 파는 이야기를 꺼냈지요. 어머니, 여기 너무 커요.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제가 좋은 오피스텔 하나 봤는데 구경하실래요? 10평짜리인데 전망도 좋고 관리하기도 편해요. 거기로 가시면 제가 매일 들러볼 수도 있어요. 그래, 네가 말한 그 오피스텔 어디 한번 보자구나. 어머니 정말이세요? 그럼 도장 꼭 챙기세요. 제가 아들의 말에 관심을 보이며 대답했더니 그날로 바로 부동산으로 저를 데려가더군요. 어머니, 여기 계약금만 조금 주시면 바로 계약할 수 있어요. 도장 가져오셨죠? 아이고, 내가 도장을 어디다 뒀더라. 제가 도장을 찾는 척하며 얼버무리자 영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며 큰 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까 도장 꼭 챙기라고 했잖아요. 저에게 처음 보는 험악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영미의 태도는 더 교묘했습니다. 엄마 저랑 오빠랑 다 걱정돼서 그래요. 이런 큰 집에서 혼자 지내시다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제 요가원 근처에 있는 시설 좋은 실버타운이 있는데 거기 가시면 또래 친구들도 많이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겉으로는 달콤한 말을 하면서도 제가 없을 때는 서랍장을 뒤지고 다니더군요. CCTV에 모든 것이 찍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 침실 장롱까지 다 헤집어 놓은 적도 있었습니다. 어머, 이상한 애 분명히 여기 어딘가 있었는데. 중얼거리면서 제 속옷까지 다 뒤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더 심하게 치매 연기를 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지? 우리 영호인가? 아들 얼굴을 모르겠네. 아들 영호를 보고 모르는 척도 해보고. 오늘 점심밥을 먹었던가 안 먹었던가 하면서 하루에 7번씩 밥을 차려달라고 때도 썼습니다. 어머니, 좀 전에 점심 드셨잖아요. 아우 진짜 귀찮게 하시네. 처음에는 다정하게 말하던 자식들이 나중엔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더 철저하게 속이기 위해 이웃들한테도 일부러 치매 연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이 몇 층이었더라. 기억이 통 안 나네. 이웃들을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나면 헤매는 척도 하고 아파트 현관에서 비밀번호를 못 누르는 척도 했지요. 심지어 실감난 치매 연기를 위해 이웃집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여기가 우리 집 맞나요? 하고 물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저의 치매 연기가 계속되자 이웃들의 수근거림이 들렸습니다. 저분 치매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자녀분들은 뭐 하시는지 정말 걱정되네요. 그 소문이 결국 자식들 귀에도 들어갔나 봅니다. 어머니,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어요. 이제는 요양원 가시는 거 고려해봐야겠어요. 영호가 기어이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영미는 한술 더 떴지요. 맞아요. 거기 가시면 친구도 많이 사귀실 수 있고 재미난 프로그램도 많대요. 저희가 알아본 곳이 정말 좋은 데라서 인기도 좋아요. 영호와 영미는 마치 놀러가는 것처럼 말하더군요. 하지만 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알아본 요양원은 도시 외곽의 값싼 요양원이라는 걸요. CCTV에 찍힌 그들의 대화에서 다 들었으니까요. 이 요양원이 제일 싸다네. 한 달에 100만 원이면 된대. 그래도 너무 멀지 않아요. 면회 가기도 힘들 텐데. 어차피 누가 자주 가겠어. 그냥 싼 데로 모시자. 알았어요. 오빠 그럼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아들과 딸은 저한테 요양원을 계속 강요했습니다. 난 집에 있고 싶다. 요양원은 정말 싫어. 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자 영호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고집만 부리시면 안 돼요. 저희도 살아야 하고 어머니도 위험하다고요. 이러다 혼자 계실 때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그러다 제 눈치를 보며 말을 멈추더군요. 오빠, 진정해요. 엄마 저희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미가 황급히 영호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거실 CCTV에 찍힌 자식들의 대화가 전부 녹음되었습니다. 이러다 진짜 재산 다 날리게 생겼어.
빨리 엄마 동의 받아서 집이라도 팔아야 할 것 같아. 그러게 통장이라도 찾았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통장이랑 도장은 어디에 숨기신 거야? 이러다 어머니가 재산을 어디다 다 써버리시면 어쩌지. 그 전에 어떻게든 손을 써야 해요. 내가 법무사 한 명 아는데 후견인 신청하는 거 어때? 오빠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제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더 충격적인 대화가 CCTV에 찍혔습니다. 사실 내가 좀 급해. 투자한 게 있는데 그게 좀 잘 안 풀리네. 어머니 집 담보대출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오빠, 그건 안 되지. 그럼 그 대출금 나랑도 반 나눠야지. 야, 너 요가원 차릴 때 어머니 돈 많이 갖다가 썼잖아. 나도 이번 한 번만 좀 하자.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제는 확실해졌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요. 자식들에게 철저하게 속았다는 것도, 그들이 제 재산만 노린다는 것도 이제는 분명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제가 행동해야 할 때였습니다. 이 자식들에게 혹독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잠들기 전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일어났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자식들이 늦은 시간에 모여 있다는 게 이상했지요. 이제는 정말 어머니 혼자 둘 수가 없어. 요양원은 계속 안 가시겠다고 고집 부리시는데 어쩌지? 이러다가 집도 날리고 우리 인생도 망하게 됐어. 영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래도 오빠 엄마가 많이 불안해하시잖아. 영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영호는 이미 마음을 굳힌 듯 했습니다. 너도 요가원에 투자한 거 지금 손해보고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오빠는 무슨 계획이라도 있는 거야? 저번에 내가 산에 별장 하나 봐둔 거 있거든. 어머니 거기 한번 모시고 가자. 그 순간 오한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CCTV 소리를 더 자세히 들어보니 오빠, 제정신이야? 그래도 우리가 자식들인데 어떡해? 영미가 놀라 물었지만 영호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내가 다 알아봤어. 어차피 치매 환자였다고 하면 돼. 산에서 길 잃으신 거라고 경찰에 신고하면 문제 없을 거야. 그리고 거기 별장은 인적도 드물고 등산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겨울도 다가오는데 날씨만 제대로 도와준다면 아마도. 오빠 아무리 그래도 미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미 너도 알잖아. 어머니 통장 관리권만 가져오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되잖아. 얼마 전에 내가 어머니 모시고 은행 갔다가 창고 직원이 다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이 누구지? 하시는 바람에 얼마나 창피했는지 벌써 잊었어. 이러다가는 우리가 먼저 망하게 되었다고. 그럼 언제 할 거야? 미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번 주말이야. 날씨도 좋대. 내가 이미 별장도 예약해뒀어. 영호가 영미에게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여기 봐. 주변에 민가도 없고 등산로와도 멀어. 겨울 되기 전에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영호와 영미의 대화를 들은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지요. 하지만 이미 각오는 했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면서 봐온 수많은 버림받는 노인들. 그들의 절망적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전 휴대폰도 미리 충전해서 가방 깊숙이 숨겨뒀고 작은 녹음기도 5단에 달아뒀습니다. 비상금과 간단한 약도 챙겨뒀지요. 며칠이 지나고 평일 저녁 영호가 영미가 퇴근하자마자 들렀습니다. 어머니, 주말에 제가 별장 하나 예약했어요. 공기도 좋고 단풍도 곱게 물들어서 나들이 하기 딱 좋을 것 같아요. 그 달콤한 목소리에 독이 묻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영호가 이렇게 신경 써주는데 가보자구나. 엄마, 나들이 갈 때 제가 맛있는 것도 많이 준비할게요. 오빠가 별장 사진 보여줬는데 주변 경치가 정말 좋더라고요. 금요일 밤 영미는 저희 집에서 자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하니까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겉으로는 다정한 말투였지만 제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밤중에 두어 번 화장실을 들락거리면서 아이고 여기가 어디지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쪽이에요.
아무 걱정 마시고 주무세요. 영미는 저를 안심시키며 다정하게 부축하는 척했지만 그 차가운 손길이 전부 거짓이라는 걸 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우리는 영호가 예약한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영호가 운전하는 내내 저는 치매 환자처럼 연기했지요.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집에 가자. 어머니 오늘 별장으로 나들이 가기로 했잖아요. 그랬어. 난 기억이 안 나네. 그런데 여기가 어디야? 엄마 조금만 참으세요. 곧 별장에 도착해요.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잡채랑 김밥도 싸왔어요. 영미는 불안해하는 저를 달래는 척했지만 백미러로 보이는 그 애의 창백한 얼굴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가끔 영호가 영미가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차가 산길로 접어들수록 제 심장은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곧 제 자식들의 추한 민낯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생각에 심장이 빨리 뛰었지요. 창밖으로는 곱게 물든 단풍이 보였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가요? 이렇게 아름다운 날에 자식들은 저를 버리려 하고 있다는 게. 그렇게 별장에 도착하고 나서 미래가 저녁을 차렸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가 좋아하시는 반찬들 많이 준비했어요. 여기 소갈비찜도 있고 장조림도 만들었어요. 마지막 저녁이 될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아이고 우리 영미가 음식을 참 맛있게 하네. 이렇게 맛있는 건 정말 처음 먹어보는 것 같네. 저는 일부러 영미가 준비한 저녁을 많이 먹었습니다. 영미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 같더니 잠깐 화장실을 가는 척하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식사가 끝나고 영호가 수면제가 든 약을 내밀었지요. 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약국에서 미리 수면제를 사온 것도 그걸 제 약과 바꿔치기 한 것도 CCTV에 다 찍혀 있었으니까요. 저는 약을 먹는 척하고 베개 밑으로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점점 졸린 척 깊이 잠든 척을 했지요. 자식들은 제 숨소리를 한참 동안 지켜보더니 거실로 나가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이제 어떡해? 무서워. 걱정 마, 내일 저녁쯤 경찰에 신고하면 돼. 우리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 내일 날씨도 추워진다고 하니까 그때쯤이면 어머니는 어서 가자, 날 어두워지기 전에 움직여야지. 아니 그래도 이미 결정한 거잖아. 돌아가면서 알리바이용으로 주유소에서 주유 영수증 좀 끊어놓자. 저를 버리기 위해 제 자식들이 어찌나 치밀하게 준비했든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차 시동 거는 소리, 그리고 멀어지는 자동차 소리까지 모든 걸 똑똑히 들었습니다. 자식들이 별장을 떠날 때까지 저는 휴대폰으로는 계속 동영상을 찍어뒀고 녹음기로는 그들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자식들은 이웃들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니가 전화를 안 받으셔서 와봤더니 집에 안 계시네요. 정신도 온전치 않으신데 어디 가신 걸까요? 어제는 정신도 목소리도 멀쩡하셨는데. 자식들이 연기하는 목소리가 진짜 같았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잠시 외출하셨을 거예요. 그래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곧 들어오실 거예요. 그렇게 걱정되시면 경찰에 신고해 보세요. 하지만 경찰 신고는 하지 않았지요. 제 집 CCTV에 찍힌 그들의 모습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신고하자. 오늘 밤만 지나면 돼. 영호가 영미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하는 척 하더군요. 영미야, 울지 마. 우리도 어쩔 수 없었잖아. 그날 밤 아들과 딸은 제가 산속 별장에서 혼자 죽기를 원했겠지만 저는 이미 별장 근처 모텔을 예약해 두었고 필요한 모든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버린 그 별장에서 걸어서 30분 거리에 모텔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미리 준비해둔 옷으로 갈아입고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자식들이 어떻게 자기 어미를 버렸고 어떤 계획을 꾸몄는지 모든 것이 밝혀질 차례라는 걸 자식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지요. 그들이 제 실종 신고를 하고 경찰이 수색을 시작하게 될 때까지만 기다릴 계획이었습니다. 제 가방 속에는 그들의 범죄를 증명할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으니까요. CCTV 영상, 녹음 파일, 그리고 그들이 구입한 수면제까지. 별장에서 나와 모텔에서 보낸 첫날 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희 집에 CCTV를 설치해준 친구 아들 민수였습니다. 지금은 IT 보안 회사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됐지만 예전에 제가 그의 어머니를 간호할 때 보여준 정성을 항상 잊지 않고 있더군요. 민수야, 이렇게 밤늦게 전화해서 미안해.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세요? 저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자마자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날에 일어난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당장 갈게요. 민수는 전화를 끊은 후 정말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모텔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정말 큰일이에요. 단순한 유기를 넘어서 살인 미수로도 볼 수 있는 사건이에요. 민수는 그동안 제가 찍어둔 CCTV 영상과 녹음 파일을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게다가 수면제를 사용했다는 것도 중요한 증거가 되겠네요. 제가 아는 좋은 변호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 거예요. 민수는 밤새워 자식들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로 쓰일 모든 영상과 녹음들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제 집에서 통장과 도장을 찾기 위해 서랍을 뒤지던 모습, 치매인 저를 별장에 버리자고 논의하는 모습, 별장에서의 마지막 저녁 식사, 수면제를 탄 물을 건네는 장면, 제가 잠든 줄 알고 도망가는 장면까지. 그 모든 순간이 제 핸드폰에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완벽한 증거예요. 자,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민수의 조언대로 저는 3일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모텔에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은 과연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3일이 지난 후에야 자식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더군요. 제 집으로 찾아간 경찰은 영호와 영미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기가 있으세요. 산책 나가신다고 하시더니. 영호의 거짓 눈물을 보고 있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경찰관님, 제발 우리 엄마 좀 찾아주세요. 이러다 추운 데서 잘못되실까봐 너무 걱정돼요. 민수가 설치한 CCTV는 그들의 이중성을 낱낱이 보여주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장면은 조사를 마친 경찰들이 돌아간 뒤 자식들은 제 집에서 술판을 벌였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재산 정리만 하면 돼. 영호의 말에 영미가 술잔을 부딪히며 웃더군요. 오빠 진짜 대단해. 이렇게 완벽한 계획이 있었다니. 제가 실종된 지 일주일도 안 돼 영호는 위임장을 위조해서 제 계좌에서 돈을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치매 진단 받으시기 전에 미리 서명해 두신 위임장이에요. 은행 직원들은 영호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이미 도장이 찍힌 서류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영호는 그렇게 은행에서 한 번에 5억을 빼돌렸고 영미의 행동은 더 대담해져 백화점에서 명품 쇼핑을 하더군요. 엄마 깜짝 생신 선물로 사는 거예요. 여행에서 돌아오시면 드릴 거예요. 매장 직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거짓말을 하는 모습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가방을 사고보석도 구입하고 제가 평생 검소하게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가는 걸 지켜봐야 했지요. 경찰 조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경찰관님, 저희가 어머니를 버리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날 저녁 별장에서 편히 주무시는 걸 확인하고 나왔다고요. 준호는 눈물까지 흘리며 연기를 하더군요. 엄마가 평소에도 가끔 혼자 산책하시는 걸 좋아하셨어요. 영미는 눈물을 훔치는 연기를 했고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도움으로 모든 증거가 정리되었고 좋은 변호사님도 만났습니다. 저는 제가 모은 모든 재산을 독거노인을 위한 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신경과 간호사로 일하면서 봐온 수많은 외로운 노인분들을 위해 제 재산을 사용하고 싶었거든요. 지금 저는 강원도의 조용한 실버타운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산과 맑은 하늘, 여기서 만난 따뜻한 친구들.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가끔 자식들 생각이 날 때면 가슴이 아프기도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배신이었으니까요. 영호는 결국 법적 처벌을 피하지 못했고 징역 5년을 받아서 지금은 교도소에 있습니다.
영미 또한 집행유예를 받고 지방으로 도망치듯 내려갔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늘이 내린 가장 공평한 심판이 아닐까요? 돈과 욕심에 눈이 멀어 어미를 버린 자식들은 영원히 이 평화로운 행복을 모른 채 살아가겠지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실버타운 친구들과 함께 산책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부릅니다. 할머니 오늘은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간호사가 말할 때마다 저는 미소 짓습니다. 네, 이제야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돈, 재산이 세상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창밖에 단풍이 곱게 물들어가는 걸 보면서 생각합니다.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 자식들은 그들의 선택에 따른 대가를 치르며 살아갈 테고, 저는 제가 선택한 이 평화로운 삶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